이분은 얼른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일주일 내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임승수 선생님의 자본론 읽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실까요? 임승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팟빵 순위가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예. 저번 주에는 41위까지 갔는데 사실 이제 이 팟빵 순위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몰랐던 순위를 보게 됐어요.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그동안 안 눌렀던 앱이 팟캐스트 앱을 한번 눌러봤어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네. 거기에서 전체 4위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가. 그때 좀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문자를 드린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팟빵만 보다가 그거 보니까 거기는 더 이제 별표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1위가 진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들 순위 조작해 주시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흔히 개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우리 임승수 선생님 대놓고 이렇게 순위에 집착하시는데 예. 왜 그 모습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귀여워 보일까요? 예, 더 귀여워지려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8강 끝나도 계속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사실 이게 회당 또 이 들어오는 이 국민TV에서 받는 돈이 우리 생계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자본론 이 소재만으로는 미천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임승수 너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가 생명 유지를 하면서 집에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혹시라도 던져주시면 제가 콱 물겠습니다. 네. 생계에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 출연료가 다른 방송사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요. 아마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검소하게 절약을 하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또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많이 못 드리는데. 아유, 큰 도움이 돼요. 예. 자, 여러분, 이런 임승수 선생님의 강의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자본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임승수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희는 다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콕콕 찍어주시면은 우리 임승수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렵지만 선생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재밌고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주제는 자본주의와 공황이라는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자본주의와 공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공황 이론에 대해서 뭐 복잡한 얘기를 할 건 절대 아니고요. 2주에 걸쳐서 할 얘기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공황의 시대 아닙니까? 2008년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후로 경기가 살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졌는데 왜 미국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스페인에서 난리가 나고 왜 우리나라의 청년 학생들이 취직이 이렇게 안 되고 이 모든 연결고리를 한 큐에 한번 끝내드려 보겠습니다. 예. 왠지 선생님이라면 한 큐에 끝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듭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요.
경제가 어렵다. 우리가 공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경제가 완전 폭락해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 경제적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옛날,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아주 옛날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 그러니까 제가 삼국사기를 좀 최근에 읽었었는데 그 옛날 경제가 어려운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봉상황 7년차 이때 적어왔어요. 가을 9월에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헤쳐 백성들이 굶주렸다. 겨울 10월에 왕이 궁시를 증축하는데 자모 사치와 화려함을 다하였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공공한지라 여러 신하들이 자주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9년차에 봄 정월에 지진이 있었다. 2월부터 가을 7월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라든지 백제 본기, 신라 본기를 읽다 보면은 이 당시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설이나 우박이 내리거나 무슨 가뭄이 들거나 해서 엄청난 흉년이 와가지고 진짜 곡식이 없어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기까지 할 정도의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예, 있어. 저 그대로 지금 옮겨온 거예요. 서로 잡아먹었다. 아, 진짜예요. 이거는 고구려 본기뿐만 아니라 백제 본기 온조왕 33년에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서로 잡아먹고 도적들이 크게 일어나므로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우리가 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데 이런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사람을 먹고 싶어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농경사회 시절 그 옛날에 진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뭄이 들고 보릿고개 넘기 힘들어서 정말 굶어 죽고 심지어 이런 식인을 할 정도의 이제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완전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1929년에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농장에서 농장주들이 오렌지를 멀쩡한 오렌지 그냥 먹으면 될 오렌지를 땅에 묻거나 아니면 석유를 뿌려가지고 썩혀버렸대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많이 풍작이 들었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런 거에 돼지 살처분하거나 그러니까 왜 배추 갈아 엎는다, 토마토 그렇죠. 갈아 엎는다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오렌지가 이렇게 많이 났으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걸 땅에 묻고 석유를 뿌려서 썩히고 한편 농장 밖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오렌지를 훔치다가 경비원의 총에 맞기도 했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한쪽에서는 멀쩡한 오렌지를 갖다가 땅에 묻거나 석유를 뿌려가지고 섞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오렌지를 훔치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이제 우리 역사서 속의 얘기를 해주실 때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정말 예. 먹을 게 없어서 예.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고 지금은 한쪽에서는 풍요가 예. 너무 넘쳐서 문제였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공황의 특징인 것 같아요. 최근도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지금 2008년 이후로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마트를 가보면 거기에 물건이 없냐? 물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걸 살 돈이 그렇죠. 우리에게 부족할 뿐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물건은 한쪽에 넘쳐나는데 그 물건이 한쪽에선 팔리지가 않고 다른 쪽에서는 그 넘쳐나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엄청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황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물자는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놨는데 그걸 살 수요가 없는 상황. 주류 경제학자들이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좀 유직한 용어로 얘기하면 invisible hand. 네. 네. V 발음을 정확하게. invisible hand. 예. 예.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저도 있어 보여요, 가끔은. 근데 아무튼, 보이지 않는 손한테. 한 시간에 몇 번 나오잖아요. 예, 선생님 있어 그렇죠. 보이는 영어. 몇 번씩 예. 이게, 터지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한테 맡겨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상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살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조율이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이 너무 많으면 물건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를 늘린다든지 해서 조절을 한다고 배웠고, 신자유주의, 최근 이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체제를 이끌었던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한테 더 맡긴다는 얘기일 텐데,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절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갑자기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나온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을까요? 한 번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죠. 저도 어디서 봤어요, 저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신뢰도가 확 떨어질 뻔했네. 이런 대본에도 없는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쌤,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대본은 혼자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안 주잖아요. 당황했어요, 지금. 왜 평소에 안 하시던 일을 하십니까? 아니, 갑자기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장난이 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닌데, 이건 진짜. 그리고 이 시간쯤 되면 사람들이 금요일 이 시간쯤 되면은 졸리죠. 약간 졸리잖아요. 예. 맞아요. 예. 좀 웃자고. 시청자분들 위해서라면 좀 망가질 수도 있죠. 뭐. 예,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망가지셨어야 되는데 저분이 너무 똑똑하셔서. 예. 지금 문 아나운서님이 딱 지적하신 것처럼 딱 한 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의미가 있는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구조를 좋아하는 누군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구조에다가 이제 돈줄을 막 흘려준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구절 위주로 이렇게 퍼뜨리고 뭔가를. 예? 거기에 꽂히신 분들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류 경제학이 이 상황을 잘 이제 분석을 못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스는 이런 식의 수요와 공급의 엄청난 불일치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스가 공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공황이 일어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기의 운동 메커니즘대로 아주 제대로 잘 돌아가면 필연적으로 공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돌아갔을 때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왜냐면은 그 메커니즘상 필연적으로 공황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제 그걸 막스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생산의 무정부성이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한 과잉 생산.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생산의 무정부성이란 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계획 경제가 아니니까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사회적 차원에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요번에 반도체를 만들면 뭔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개별적 판단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 조율되지 않고 각 개별 주체들의 이윤 추구 욕구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스는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이 필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잉 생산을 낳는다. 그리고 그 과잉 생산이 결국에 파괴적인 공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어려운 얘기의 전부고, 지금부터 딴 거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막스는 생산의 무정부성이 과잉 생산을 난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공황의 원인이라고 그랬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2008년에 미국 경제 공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를 제가 동네 아주머니한테도 이거 강연해서 이해시켜 드렸어요. 진짜요? 근데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럼 싫어하시겠네. 우리 무시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쨌건 동네 아주머니한테도 하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 수많은 대상으로 이 강연을 검증해서 다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졸리시겠지만 참고 오늘이랑 다음 주 잘 들으시면 요즘 이 경제 상황이 이래서 이 꼴이 났구나.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에이, 선생님, 우리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들을 너무 무시하십니다. 그런가요? 이분들이 평소에 접하고 있는 수준 자체가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검증이 됐어요. 예. 모든 조합원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와우! 예. 2008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미국의 부동산 거품 꺼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쯤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IT 경제 붐이 불었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골드뱅크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있었는데 그게 딴 거 없이 진짜 홈페이지 하나만 달랑이 있었는데 농구팀까지 만들었어요. 골드뱅크라고. 네. 결국엔 이제 망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IT 거품 경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거품 경제가 1990년대 말을 지나면서 모든 게 거품이었다는 게 뽀록 나고 다 이제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좀 침체가 되니까 돈을 가진 분들이 투자를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기가 침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움켜쥐고 계시다가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미국에서 여기가 굉장히 재미가 좋다더라 하고 이제 뭔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돈을 움켜쥔 사람들한테. 바로 그 재미가 좋다라고 하는 그 분야가 주택 시장이었어요. 주택 시장이 재미가 좋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은 주택값이 오르면 짜증이 나지만 주택을 거래해서 상품으로 거래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팔려는 물건값,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생수 만들어서 파는 공장에서 다 일하는데 우리가 만든 생수 한 통 값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500원으로 오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주택업자들의 재미가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주택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여기다가 집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더 올랐을 때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투기 심리도 붙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투자들이 이제 주택 시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주택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의 공급에 비해서 살려는 수요가 많으니까 주택값이 오르고 있는 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예전보다 집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렇죠. 투자가 되니까. 그러면은 점점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가 이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꺾이겠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주택 부분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주택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자기가 가진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년에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거의 집값이 2배나 오를 정도로 계속 올랐어요.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왜 그렇게 주택의 공급량이 늘었는데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랐을까? 이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늘어나는 주택의 공급량을 누군가가 계속 사주고 있었으니까 집값이 안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안 팔렸으면은 분명 집값이 떨어졌을 텐데 네. 그렇게 투자가 들어가고 집의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누군가가 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줬을까요? 그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지만 우선 미국 국민들이 사줬죠, 당연히. 예. 그 미국 국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 그 전교조 선생님들 초청으로 몇 년 전에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집이 없다 보니까 지방 강연을 가면 항상 그걸 물어봐요. 집값, 특히 아파트.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집값을 물어보는데 거기 가보니까 강원도 동해시가 바다를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해변가 좀 앞쪽에 오션뷰죠, 쉽게 얘기하면. 오션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저 30평대라고 그러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선생님이 저거 6천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사는데. 전세라고 생각하신 거죠, 지금? 전세도 6천이면 싼 거잖아요. 매매가가 6천만 원이에요.
오션뷰. 네, 오션뷰. 와. 매매가가 6천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30평대. 네, 30평대. 물론 실평수가 아니라 그거겠죠. 공유 면적 합쳐가지고 한 거겠지만. 네. 어쨌건 그 30평대 아파트가 6천만 원. 그래서 제가 그때 흥분했어, 굉장히. 원래.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마눌님한테 얘기했죠. 강원도 동해시 가자. 우리가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 그랬더니 이제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런데 솔직히 6천만 원도 네 집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뭐 무희정 아나운서님 지금 현금으로 6천만 원 있으시면 여기서 이러고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현금을 6천만 원 있어도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게 행복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아니래요. 현금으로 6천 있으면. 새해 왜 그러세요? 네. 로또 당첨이 돼도 책을 쓸 거고, 강연을 다닐 생각이 거고. 바뀌었어요. 안 쓸 거예요. 날 거예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마음이 오염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는 네. MB가 되겠지 뭐. 이거 지금 MB를 네. 이해해주고 옹호해주는 발언입니까? 최근에 BBK의 배신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김경준 씨가 쓴 책.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고 있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6천만 원도 이게 사실 큰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강원도 동해시 집값도 어쨌건 6천만 원인데 미국 집값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다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늘어나는 공급량을 다 사고 있다. 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무슨 돈으로 사는 걸 거예요. 빚내서요. 그렇죠.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 신문에서 많이 들으셨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칠판 같은 거 읽고 직접 대면하면서 강연을 할 때는 영어로 써줘요, 이 단어. 스펠링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SUB, 프라임은 PRIME. 특히 모기지가 중요해요. 모기지 중요하죠. MORT. GAGE. 여기서 항상 이렇게 강연할 때도요, 칠판에다가 T를 써주면 사람들이 놀라요. 몰랐거든. 그러면서 그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200% 상승하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이거 강연할 때 꼭 모기지를 영어로 써줍니다. T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묵음이라고 그러죠. 소리가 안 나는 묵음. 네. 서프라임 모기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그 주택담보대출이야 뭐 다 생활인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고, 비우량이란 뭐냐? 비는 아닐 비자예요. 우량이 아니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걸까요? 우량담보대출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프라임 모기지입니다. 프라임 모기지고요. 그 중간에 얼트 A라는 게 있어요. 얼트는 그 얼트키 있죠? 키보드에 ALT. 그거 똑같아요. 얼트 대쉬 A거든요. 이게 프라임은 뭐고 그러면 얼트 A는 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비우량과 우량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야. 그리고 저는 지금 저 같은 임승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모기지 업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출 업체 관계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의사를 하고 계시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우량일까요? 저 지금 간헐적 수입에 허덕이고 있는 제가 우량일까요? 제가 우량일까요? 그러니까 청취자 입장이라면 선생님이 우량이겠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대출업자다. 그러면 의사가 우량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비우량. 그렇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개털한테 집 사라고 돈 꿔주는 게 비우량이고 범털한테 집 사라고 돈 꿔주는 게 프라임 모기지 우량이고 얼트 A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용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주택 붐이 불기 전에 전체 이 주택 담보 대출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돈 떼먹을 것 같은 인간한테 집 사라고 돈 꿔주는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였대요.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위험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주택 붐, 아까 말씀드린 주택값이 오르고 주택 붐이 불면서 이게 거의 30% 수준까지 늘어났고 전체 대출도 느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포션도 그렇게 는 거예요. 게다가 LTV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건데 LTV가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개털이잖아요. 서브프라임. 근데 제가 저기 있는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5억이 없어. 그래서 2억 5천밖에 없어. 그러면은 보통 집을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사는 집을 은행에 담보 잡혀서 부족한 돈 2억 5천을 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 잡혀서 최대 2억 5천을 꿀 수 있다면 그게 담보 인정 비율 50%인 거거든요. 그게 담보 인정 비율이.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 중에 LTV 100% 상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는데 그럼 집을 살 돈을 다 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그래서 업체 관계자야, 대출업체.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개털이잖아요. 제가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저한테 5억을 꿔주는 거예요. 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심지어는 120% 상품도 있었대요. 뭐 생활비 보조까지 해주나? 네? 이해가 안 되는 대출이죠. 아니 무슨 장학생도 아니고 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방만한 대출이 어떻게 있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미친 대출을 해주는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하는 금융 소비자의 입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제 보냐면 우선 돈을 꿔주는 입장을 생각해 보죠. 대출기관. 지금 잠깐만요. 예. 임승수 선생님이 해주시는 얘기를 여러분이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그 내놓은 내용들이요 다 사람들에게 빚지라는 거죠. 예, 빚져서 집을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규제를 정말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대의 정말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부터 시작해서 일단 빌릴 수 있는 그 대출의 한도를 굉장히 늘려주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 나서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집을 팔지 못했는데 6개월로 단축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걸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책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예, 아이고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출 기관은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방만한 대출을 할까? 우선 제가 몇 년 전인가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 제1금융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국민은행이나 농협 이런 큰 은행들이 수익 구조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수수료, 또 하나는 예대 마진.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ATM기 가서 돈 뽑으면 막 1,300원씩 떼가잖아요. 그거 막 아까워요. 기계 부숴버리고 싶잖아요. 피 같은 돈. 네. 그런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 100을 번다고 했을 때 한 20 정도가 그 수입이었어요. 당시에. 그럼 나머지 80은 뭐냐면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예금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은행이 예금을 받고 그걸 막 대출을 해줘서 자기들이 대출 이자를 챙기잖아요. 거기서 자기들 몫을 떼고 남은 걸 이자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액이 바로 은행이 가져가는 몫인데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은행 수익의 당시 한 80%를 차지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출 기관들이 이런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대출을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요. 그렇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대출기관은 가능한 한 대출을 많이 해줘서 돈을 많이 이자 수입을 많이 늘리려는 그런 유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 그리고 각 개인들한테 가장 많은 이자 노름을 할 수 있는 대출이 사실 뭡니까? 각 개인들한테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큰 게 그건데.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건질 수 있죠. 그렇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당시 미국에서 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담보 가치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개털놈이 저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개털. 저 인간 저거 떼먹을 것 같은데 어쨌건 5억짜리 집 사러 5억을 꿔줬어. 근데 집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간이 집값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압류해가지고 돌려도 처분을 해도 원금 이상을 뽑아낼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기관은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방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유인에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여러분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얘기를 하려합니다. 지급 준비율 제도의 비밀이에요. 지급 준비율 제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0억의 예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기들은 이자 노름을 해야 되니까 1,000억을 다 대출해줬어. 근데 다음날 제가 은행에 찾으러 갔어요. 돈을. 나는 1,000원밖에 없어 예금이. 그래서 가가지고 저요 어제 1,000원 예금했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돈이 없어서 1,000원 주세요.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그 대사가 딱 어울리죠? 딱 어울려요. 네. 책 좀 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부족해요, 그 순위는. 농담이고요. 농담과 반 진담 반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1,000원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대출 금리를 많이 받겠다고 다 꺼줬어. 은행에 1,000원이 없어. 은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신뢰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 사실 은행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돈을 찾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 받은 돈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를 쟁겨놓는다. 그러면 그게 지급 준비율 10%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1,000억의 예금을 받으면 금융기관이 거기서 10%니까 100억을 쟁겨놓고 나머지 900억을 대출해서 900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은행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1,000억의 예금을 받으면요 9,000억을 대출해요. 그리고 1,000억이 고스란히 지불 준비급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이걸 증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한 등비급수를 제가 풀 거예요, 지금부터. 오! 긴장하세요. 오! 그런데 여러분이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학력고사 수학 만점에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 믿으시죠? 예, 믿는다고 다 하고 계시네. 예. 쌤, 340 만점은 몇 점? 정확히 기억이 안 나. 330은 넘었어요, 제가. 와. 330 넘으셨어요? 네, 넘었어요. 저도 300점 이상 고득점자긴 한데 저보다는 좀 높으시네요. 많이 우월할 거예요, 아마. 많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스카이스인데.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역대 최고 점수 받은 것까진 기억을 해요. 혹시 플래카드 붙었나요, 학교에?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얼굴이 못생겨서 내세울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근데 아무튼 왜 어떻게 1,000억의 예금을 받았는데 9,000억을 대출하냐, 이 메커니즘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은행권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중에 A라는 은행이 있어요. 이 은행이 1,000억의 예금을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1,000억의 예금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지불 준비율 그 제도에 의해서 그 10%다 하면은 100억을 쟁겨놓고 900억을 대출을 하겠죠? 네. 그럼 900억을 대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럼 이 사람들이 900억을 집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화폐로 쌓아놓지 않아요. 자기 주 거래 은행에 다시 입금을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900억을 받아서 자기가 그 대출받은 은행 통장이든 아니든 다른 통장이든 거기다 예금으로 다시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넣어놓고 일단 거기서 뺏쓰겠죠. 그렇죠. 예. 예. 내가 급히 누구한테 갚았다면 그 갚은 돈 받은 사람이 또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은행에다. 그래서 다시 대출받은 900억이 예금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누군가 A 은행이든 B 은행이든 또 이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금으로. 네. 그러면은 거기에 10%인 90억을 또 쟁겨놓고 810억이 또 대출이 되겠죠. 와. 그러니까 초항 A1은 아까 900이었죠? 네. 두 번째 항이 81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810억을 그렇게 대출하면 누군가의 손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예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10%만. 그렇죠. 81억을 제외한 잠깐만요. 계산이 수학 만점이시라고. 제가요. 그 당시 80점 만점이었거든요. 제가 수학은. 썩었어요. 그동안 머리가. 제가 공대 생활을 한참 하다가 지금 공대 생활하고 인문계 쪽에 있잖아요. 인문사회 쪽. 비겁한 변명입니다. 잠깐 얼마인지 지금 계산해 볼게요. 9에다가 80이니까 729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729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729억이 예금으로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와. 계속 무한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무한 등비급수. 그리고 이 무한 등비급수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1-R분의 A예요. 이게 뭐냐? 위에 있는 A는 초항 900이고요. 밑에 있는 R은 등비인데 아까 900억 다음에 810억, 729억 이렇게 90%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씩 깎이잖아. 등비가 0.9예요. 그래서 밑에 1-0.9를 하면 밑에가 0.1이 되고 위에가 900이 돼서 9,000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이게 계산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거 맞는 계산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1,000억이 9,000억이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근데 여러분 근해 공식 기억나냐고 이메가스톤님 질문해 오셨네요. 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무희정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조금 공격적이세요. 굉장히. 예? 아까 몇 번 나왔냐고 물어보고 입 비접을 했는데 몇 번 나왔냐고 물어보고 그대공씨 갑자기 물어보고 갑자기 제가 싫어지신 건 아니죠?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다들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00억인데. 와. 1,000억인데 그럼 나머지 8,000억 있는 돈이에요? 사실 없는 돈. 없는 돈이요. 근데 없는 돈을 꿔줘서 뭘 챙겨요? 이자요. 이자를 챙기죠. 돈 벌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완전 쉬워요. 완전 쉽죠. 저 은행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게 재벌들이 금산분리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을 끼면 앉아서 돈 벌거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네. 자기네가 은행까지 다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남의 돈 가지고 없는 돈 만들어서 만들어내고 또 예. 자기네들끼리는 또 돈 돌리기도 편하고. 예, 그렇죠. 와. 그리고 이게 지 돈도 아니고 고객 돈인데 고객 돈을 예금 받아서 뻥튀기 9배 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벌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돈 벌면 저도 돈 벌겠어요. 돈이 돈을 낳는데 그런 거죠. 심지어 은행업은 돈도 없는데 돈을 낳네요. 이게 이제 네. 유식한 얘기로 신용 창출이죠 이게. 와.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얘기로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돈까지 만들어내서 이자를 챙길 정도로 뭐예요? 이자에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도 수입이니까 돈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값이 오르는 집값을 부여잡고 많은 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위험한 대출을 받는 그 집을 대출 받아서 사는 그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 왜 그렇게 위험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난 집이 없는데 저기 저 집 눈여겨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3년간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5천만 원을 저금을 했어요. 눈물겹게. 그런데 3년 후에 그 집이 7천만 원이 올랐어. 그럼 이제 좌절이잖아요. 네. 모은 이유가 없잖아요. 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집을 실제 구하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지죠. 왜냐면은 내가 돈을 모아도 집값이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집을 살 수도 없겠구나. 나중에 더 오르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좀 지금 힘들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일단 사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라도. 그래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서라도 우선 집을 사야겠다고 하는 심리가 생겨서 그런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집을 살려는 수요가. 근데요, 선생님 네. 지금 하시는 말씀 전에 네. 지금 유로파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네. 저는 5년 전에 산 아파트가 네. 지금은 150% 올라 있어요. 거품인가요? 하고 질문을 해오셨는데 네. 이게 맹점이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값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50%가 올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이사 가려는 집들도 다 올라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집 것처럼 팔아가지고 전세 사시지 않을 거면 그렇죠. 그건 뭐 없는 돈이에요, 그 사실. 그렇죠. 동해시로 가지 않는 한. 그렇죠. 예. 저도 동해시 가려다가 이혼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쉬운 예. 게 아닙니다. 이게 집이 이게 자산 거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자산 거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당장 소비로 될 수 있고 화폐로 환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화아나운서님이 그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몇 달 진행 같이 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주워 듣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임비저블 핸드 몇 번 나오냐고 물어보시고. 그건 대학원에서 배운 겁니다. 대학원에서. 네. 뭐 여기저기서 배운 거 다 써먹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실수요가 붙게 되고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실수요만 붙는 게 아니라 투기 수요도 그렇죠. 집이 멀쩡히 세 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 채를 다 갑자기 담보를 잡혀가지고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통해서 그 돈으로 또 집을 삽니다. 왜? 내가 지금 내는 은행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투기 수요까지 쫙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살려는 실제 수요보다 훨씬 많은 가수요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요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나는 공급량을 다 소화를 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지금 들으시기에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보이세요? 지속 불가능해 보이세요? 지속 불가능해 보여요. 당연히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 그 박살이 난 것이 이제 2007년, 2008년에 미국의 이제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진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의아하신 게 있을 거예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고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부동산이 꺼졌으면 미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망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그리스에서 폭동이 날까? 그리고 왜 스페인이 날리고 포르투갈이 날리고 전 세계가 이 날릴까?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얘기해야 될 것이 금융 세계화입니다. 금융 세계화. 네,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금융도 영어로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생각 파이낸스인가? 아무렴 어때요? 우리나라 여긴 한국이에요. 네.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 금융 세계화. 네, 금융 세계화. 금융이 세계화됐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80년대 이런 때는 지금처럼 펀드니 뭐니 뭐 이렇게, 나는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내 돈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녀요. 생각해보고 짜증나. 와, 선생님 그 표현이요. 딱이다. 그렇잖아요. 네. 러시아에도 가고 수단에도 가고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하루에도 세계를 일주를 다녀요. 네. 우리가 돈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예? 그렇게 금융이 국경을 넘어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융이 처음부터 이렇게 세계화되진 않았어요. 옛날 몇십 년 전에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실물 자산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식의 이제 재산들 있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다 합계를 내 가지고 전체 세계의 재산을 이렇게 비율을 내 보니까 1대1 정도였대요. 몇십 년 전에는.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내보면 실물 자산이 1이라고 치면은 금융 자산은 4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융 쪽, 실물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보다 금융 쪽으로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금융 쪽으로 엄청난 거품이 생기고 쏠려 있을까? 어떤 뭐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은 막 그런 얘기예요. 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장기적 이윤율 하락이, 이 유기적 구성의 변화에 의한 장기적 이윤율 하락이 이 유유 작업을 만들고 그것이 금융 쪽으로 갔다. 뭔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본질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금융이 이렇게 팽창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돈 벌기가 쉽다. 돈으로 돈 벌기가 그렇죠. 쉽다. 돈 벌기가 쉬워서 그렇죠. 제조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장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물건 만들어도 그게 안 팔리면 꽝이고,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10조 원이나 들어요. 더 자금이. 10조 원 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 짓고 뭐 이렇게 해서 1달러짜리 그 손톱 많은 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비용 10조 원부터 메꿔야 돼.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돈 벌기가 만만치 않은데, 아시다시피 금융은 아까 말씀드렸죠. 없는 돈까지 만들어내서 돈 벌고,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무슨 차입금까지, 남의 돈까지 빌려와가지고 돈 벌고, 돈 먹기를 막 하는데, 이렇게 돈 벌기가 쉽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최단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내려는 사람들이 다 금융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금융이 팽창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금융 상품 거래를 통해서 버는 돈들 있죠. 이건 다 사실은 약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상품 거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그 본질을 보면요, 금융 상품 거래는 그 본질상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의구심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은 어떻게 돈 버냐? 그 사람들 금융의 가치를 창출하니까 돈 버는 거 아니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배당금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타성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거.
금융상품 거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문 아나운서님이 가지고 있는 돈 바꾸는 거예요. 문 아나운서님이 나한테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문 아나운서님한테 드리고 문 아나운서님이 가진 돈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맞바꾸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부터 1년간 모든 국민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금융상품 거래, 쉽게 하면 재산 맞바꾸기 놀이만 하자고요. 우리 집에 있는 주식 저 집에 놓고 저 집에 있는 돈 우리 집에 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재산 맞바꾸기 놀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돈을 저 집에 놓고 저 집에 있는 채권을 우리 집에 놓고. 자, 이렇게 물건 바꾸기 놀이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없던 쌀이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죠. 없던 건물이 솟아오르나요? 아니요. 아니죠. 전광판 보고 있는데 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식 전광판 보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금융상품 거래는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아요. 부의 이런 위치만 바뀌는 거죠. 좌표만. 그런데 이렇게 제로섬인 공간에서 분명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이 돈을 벌죠. 네. 엄청 벌어요. 엄청. 총합이 제로인 공간에서 한쪽에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다른 쪽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돈을 빼앗긴 사람이요. 그렇죠. 잃은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로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금융상품 거래의 본질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명절 때 하는 거. 도박. 동양화, 서양화. 도박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판돈을 어떻게 해요? 그 담요에다 올려놓죠? 네. 거기다가 이제 도박 친다고 무슨 새로운 부가 창출되진 않잖아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맞춰서 무엇을 하는 거냐? 판돈을 재분배할 뿐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던 돈들을 재분배할 뿐이죠. 부의 재분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이 벌면 다른 쪽이 빵꾸 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상품 거래는 그 본질상 갬블링이에요, 도박.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간혹 마카오 원정 도박을 가면 은팔치를 차잖아요, 나중에. 네. 그런데 이 도박, 금융상품 거래라는 도박은 국가가 하우스를 지어줘요. 뭐지 이건? 그렇잖아요. 국가가 하우스를 지어주시잖아요. 거래소 시장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주고. 이 도박을 잘하면 세계적인 위인이 돼요. 타짜들이.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보세요. 어린이용 무슨 위인전도 나오는 사람들이야. 에? 마카오 원정 도박을 가면은 감옥에 깜빵에 가는데 이 도박을 하면 세계적인 위인이 되고 오마하의 현장가 뭐 그렇게 불리잖아요. 에? 오하마. 딱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하마의 현장이 뭐니? 그렇게 얘기를 들은단 말이에요. 에? 신기한 도박이에요, 이 도박이. 그리고 여러분, 왜 그 주식이나 이런 걸 하면 개미가 무조건 꼴까?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개미는 도박으로 치면 이게 초짜예요, 타짜예요? 초짜. 그리고 조지 소로스랑 워런 버핏이나 기관 투자가는 타짜죠. 타짜. 초짜랑 타짜가 도박을 하는데 누가 따겠어요? 타짜가 따는 거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이 따는 돈이 사실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개미.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가 꼬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살살 따게 해주죠. 와. 왜냐면 살살 올라야지 이제 빤스까지 벗고 다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표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코인으로 바꿔서 오거든. 칩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겨 먹는 거예요. 선생님은 왠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 도박 같은 거 하면 되게 잘 따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제가 사실 서양화 전문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좀 했어요. 에? 중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 친구 한 놈이랑 5,000원, 그 당시 큰 돈이에요. 그걸 했는데 이놈이 속임수 쓰더라고. 밑장 빼기를 한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계속 속임수. 중학교 때 지금 얘기죠? 네. 예. 다 꼬랐어요, 내가. 네. 그 공소시효 지났겠죠, 여러분? 중학교 때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안 하잖아요. 그때 그 설악산인가 어디 갔었는데 거기 짜증나가지고 거기 냇물 먹었는데 설사까지 했어. 물이 안 맞아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사실 전혀 할 줄 모르거든요. 네. 별로 재미도 못 느끼고. 그 진짜세요? 예, 룰도 몰라요. 룰도 모르세요? 저는 사실 동양화 룰은 몰라요. 그러니까 카드고 뭐 고스톱이고 전혀 할 줄 몰라요. 근데 저희 집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고 재미를 다행이에요.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상품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당연히 타짜들이 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기관 투자가나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이 타는 돈이 개미한테서, 초짜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쉽게 돈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돼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이나 금융상품 거래가 미국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당시 미국의 부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 지금 4분의 1이니까 많이 힘이 줄었죠. 그때보다는 어쨌건 세지만.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 금융상품 거래, 이 도박판이 활성화가 됐는데, 어쨌건 세계 3분의 1이에요. 3분의 2는 밖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 도박판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 하우스가 꽉 찬 거예요. 룰렛을 더 놓을 자리가 없어. 카드판을 칠 그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박의 판돈을 키워야지 더 많은 돈이 거기서 오가고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주식시장과 금융상품 거래 판돈 이 하우스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럼 하우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곳에도 마련해야죠. 넓혀야지. 하우스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바로 이 하우스 확장 공사하는 과정이 금융세계화고, 이 하우스 확장 공사 전문 인테리어 업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IMF예요. 와우. 이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죠. 1997년 우리가 외환 위기가 왔을 그렇죠. 때 IMF가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굉장히 순진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IMF가 사실 그 하우스 확장 공사 업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간당간당한데, 어차피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한 대까지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환위기가 왔어요. 네. 딸락 돈이 없으니까 이 무슨 회사들 무역 결제도 못 해주고 막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급히 이제 어쩔 수 없이 IMF에다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IMF는 보통 구제금융을 해줄 때 절대 목돈을 한 번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목돈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조금씩 빌려주면서 그때마다 이행 조건이 있어요. 네. 초기 자금 이만큼 받으려면은 니네 지금 한국 말이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에 한도가 있다. 이 한도를 없애달라.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열어라. 주시장 다 열었어요, 그때. 그리고 공기업이 너무 많다. 민영화해라. 그리고 정리해고제가 없으니까 너무 소위 말해서 고용이 경직돼 있다. 고용을 유연하기 위해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돈을 풀어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신자유주의식으로 바꾸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사실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IMF가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고금리 정책이고요. 또 하나가 환율 평가 절하예요. 고금리 정책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당시 시중은행권에 제1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2자릿수였어요. 그랬나요? 네, 거의 20% 가까이 됐어요. 지금은 4% 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준다고 당황하는데. 예, 물가 상승률까지 하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수준인 거죠. 예. 그런데 그 당시 20% 가까이 막 국민은행 이런 데서 10% 넘게 줬단 말이에요. 이게 IMF의 고금리 정책 때문이었어요. IMF가 이 고금리 정책을 쓰는 명분은 이거였어요. 니네 지금 달러 돈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돈 꾸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니네 빨리 경제를 살려서 우리한테 돈도 갚고 니네 경제를 살아야지 앞으로 국민들이 좀 삶이 나아질 텐데, 돈 없어서 우리한테 돈 꾸는데 어떻게 경제 살릴 거냐. 내부에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외자라도 들어와야지 경제가 살지. 근데 외자가 니네 나라 망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들어오겠냐. 이자라도 많이 쳐줘야 들어오지.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외자 유인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에는 우리 국민들이 예금을 하면 그분들께 이자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도 그렇죠. 자체가. 예. 물론 이제 국내의 예금을 유인하는 것도 있으나 외자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명목이에요. 사실 꼼수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네. 또 하나 환율 평가저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영삼이랜다. 친하신가 봐요. 아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너무 편하게 부르다 보니까
그만큼 네. 친근하신가 봐요. 예. 사실 안 좋아해요. 예. 이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가 보통 1달러에 800원을 했어요, 그 당시. 네. 환율이. 그런데 망하고 나서 1달러에 1,600원이 됐죠. 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이 IMF의 환율 평가 절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명분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달러를 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원화로 갚으면 저쪽에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 원화로 갚으면 간단해요. 조폐공사에서 윤전기 돌려서 주면 돼요. 계속 찍으면 되니까. 그걸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서 달러돈 껐는데 어떻게 해요. 수출이라도 해서 갚아야지. 수출하면 이제 외국에서 달러돈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수출을 갑자기 늘리려면은 우리나라 물건값이 싸야 되잖아요. 국제 경쟁력이 있으려면. 근데 우리나라가 1달러에 800원을 하면은 800원짜리 물건을 내다 파면 1달러일 텐데 그게 가격이 1달러가 1,600원이 되면 800원짜리 물건이 50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양을 수출하더라도 물건값이 싸지니까 가격 그렇죠.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환율 평가 절하해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서 수출 많이 해서 우선 돈부터 갚으라 이거예요, IMF한테. 근데 이게 사실 꼼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우리나라 주식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IMF가 왔으니까 바닥을 쳤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은행 금리가 20%예요. 그러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빨리 주식에 돈 묻어놓은 돈 빼서 은행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은행 금리가 20%니까. 그러면은 자금이 대탈출하겠죠. 그래서 주식값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바로 이 순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자. 그렇죠. 외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의 알짜배기를 다 싼 값에 쓸어가게 되는데 이때 환율 평가절하도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달러에 800원이니까 1달러로 800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는데 환율을 평가절하했으니까 1달러에 1,600원이야. 그러면 1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800원짜리 주식 몇 개 사는 거예요? 2개요. 2개 사는 거죠. 혈압. 이 IMF, 이 하우스 인테리어 업자들 정말 예. 땅 짓고 헤엄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의 주인이 다 바뀐 거예요. 선생님 지금 다른 분들이요. 네. 듣고 계신 분들이 짜증나기 시작했대. 어떡하죠? 그래요? 다음 주에도 짜증이 더 나실 텐데요. 네, 일단 일주일 동안 조금 시키시고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저에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간에 좀 더 했었는데 끊겨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니까 꼭 많이 들어주세요.